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없애는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검찰이 사라지고 경찰에게 엄청난 권한이 곧 주어질 텐데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배제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화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 나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고 이걸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불찰이었다면서도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진영 인사를 발탁했었는데 중도 하차로 빛이 발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사실을 알린 건 오후 3시 40분입니다. 2시간여 뒤인 오후 6시쯤 이 부위원장은 고심 끝에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배제고 야구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되자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 같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지만 주말 사이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거취 정리로 결론 냈습니다.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의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의 등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 인사가 진영 간 갈등을 더 키웠다며 사퇴 권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던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갈등이 증폭된 건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필요한 화두를 던졌단 자부심엔 변함이 없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면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외연 확장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위원장 사퇴로 당초 인사 사유로 내세웠던 통합 명분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배경엔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한 탓도 있지만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도 한몫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이 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5.18 관련 발언이 자칫 전당대회 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친명계까지 적극 나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집단 광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은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친명계의 김남준, 김남국 의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가 답, 공직의 무게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를 맡았던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원칙입니다. 친명계가 일찌감치 이 부위원장 사퇴를 들고 나온 건 이 부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책임론이 번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5.18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던 겁니다. 앞서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은 5.18이 성역이냐는 이 부위원장 지적에 성역이 맞다고 했고 온라인 게시판에도 뉴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공세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름대로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도 이 부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들을 자신도 없으면서 왜 발탁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조롱 응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배제고 야구부와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진솔한 반성의 목소리를 낸 이들은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학교 정문 앞에 버스 세대가 도착합니다. 배제고 야구부 36명과 교직원, 학부모 등 86명을 태우고 온 차량입니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 1고를 향해 조롱구호를 외친 것과 관련해 사과하러 온 겁니다. 야구를 떠나서 이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감독도 승패에만 집중하느라 제때 제지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역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두 학교 학생들은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좀 더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실된 용서 화해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찾아 참배했습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또 우리 제1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배제고는 사과 방문과 별개로 모레부터 전교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배제고 선수들은 사과 방문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장은 결국 눈물을 쏟았는데 광주 1고 측은 다음엔 당당히 실력으로 겨루자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광주 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적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갖춰 입은 학생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봅니다. 차렷. 자. 교사와 학부모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고 사과문을 읽던 배제고 교장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오열합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고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 1고 교장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풀이 죽은 배제고 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배제고 학생들, 교장선생님 말 듣고 고개 들어요. 어깨 펴고. 네.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배제고 측의 사과 방문으로 두 학교 간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커 보입니다. 역사 교육을 철저히 다시 시켜야 되고 어른들이 더 잘못이다 생각해. 그걸 막지도 못하고. 지난 3일엔 광주 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협박범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남 출신 걸그룹 멤버가 쓴 사투리 한마디가 정치권 공방을 더했습니다. 일배식 표현을 썼다는 건데요. 정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인지 박한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네, 걸그룹 리센의 멤버죠. 거제도 출신인 원희가 무섭노라고 말해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섭노.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워. 적응 소리 났어요 지금. 촬영 PD가 먼저 무섭노라고 말했고 원희도 뒤이어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대표가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의미로 노를 붙였다는 겁니다. 결국 무섭노라고 말을 한 행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 무섭노가 경남 사람들이 주로 쓰는 사투리가 맞습니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종결함이 노는 경상방언의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하노, 어디 가노처럼 의문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보통 씁니다. 논란이 된 무섭노는 의문사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개시켜줘가 아닌 소개해줘가 올바른 표현인 것처럼 문법과 실제 생활 언어에는 차이도 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감탄형처럼 서술형처럼 쓰이는데 이 용법의 원래 의미는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방언의 실제 어법은 아니다. 그 사람 발화의 의도나 그 사람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 사투리 표현 가지고 문법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무섭다, 무섭네 이렇게 안 하고 무섭노라고 했던 것만으로 그런 의도를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연예인을 상대로 뭔가 좀 사상 검증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사실 말뿐 아닙니다. 옷이나 언어 표현, 손짓, 발짓을 가지고도 특정 정파를 지지한다, 혐오를 조장한다며 비난을 받는 사례가 등장한 지는 오래입니다. 가수 송가인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파란색 옷을 입었다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오해를 받았고, 모델 홍진경 씨는 붉은색 옷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광고에 등장한 집게 손 모양이 남성 조롱 표현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와 비슷한 손 모양이 등장한 홍보물이나 광고들까지 내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특정한 언어를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보는 것이 반민주적인 거고 반통합적인 거고 오히려 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언어를 악용하고 낙인 찍히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낙인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언어 표현이나 옷차림만으로도 정치적 공격은 물론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광풍을 일으켰을 때는 평소에 평등, 노동권 같은 표현을 많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로 몰리기도 했고, 1920에서 30년대 중국 내전 때는 짧은 머리를 한 여성들을 지식계층일 것으로 보고 무차별 학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2026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히려 정치권이 너무 또 개입해서 과열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생기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첫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을 공장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 조성 과정에서 협의와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해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돼 있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로, 항만, 철도와 가까워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광주 도심과도 가까워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 4기가 모두 이곳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전력과 용수 수급 계획은 더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민간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호남 투자에 비판적인 야권을 겨냥한 듯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선 협의와 강제 수용을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군 공항 부지는 국유지라 토지 소유권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항 이전 부지나 산단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내세울 경우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첫 출사표를 던진 김민석 전 총리가 선택한 장소도 광주였습니다.
김 전 총리는 5.18의 상징으로 불리는 한 건물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강한 톤으로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이 상당히 거칠 가능성을 예고한 셈인데요. 먼저 고유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곳은 광주 5.18의 상징과도 같은 전일 빌딩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총리는 당정 일치를 내세우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지방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한 이유로 사실상 정 전 대표의 자기 정치를 지목한 겁니다. 김 전 총리는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정청래 지도부의 지난 1년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오후엔 국회로 이동해 재차 출마 의견을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정 전 대표 공세에 주력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 점수를 얻거나 또는 그 다음 선거에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미 어려워졌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광주와 서울 두 곳에서 진행된 출마 선언에는 친명계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에서 정 전 대표의 강경 일변도 당 운영을 비판한 만큼 향후 당청 간 호흡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을 유체 이탈식 표현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급기야 계엄 당일 김 전 총리 행적을 공세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당대회까지 한 달 넘게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전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정청래 전 대표 공격에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남탓만 한다며 이런 남탓이 당정 협력에 혼선을 주는 자기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일 국회 해제 요구안 표결 불참을 거론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어 국회에 뒤늦게 도착했다 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감기약 성분이 뭐냐?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데 맞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최고위원을 향해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정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은 당정 간 혼선 지적을 유체 이탈식 발언이라고 꼬집었고 최근에 김정은 총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통성, 정체성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광주에서 특히 전일 빌딩에서 이런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최민희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탈당 이력을 거론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SNS에 나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김 전 총리의 비판을 네거티브라고 받아친 걸로 해석됐습니다. 오늘 경기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재차 강조한 정 대표는 다음 주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13년 넘게 축구협회를 장악해온 정몽규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독단적인 운영으로 북중미 월드컵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죠. 하지만 정 회장과 미국 LA로 떠난 홍명보 감독에 대해 청문회가 예고되는 등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입국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 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정 회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임기를 시작한 정 회장은 2023년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국회까지 소환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마음대로 임명한 적은 없고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홍명보 감독도 사퇴 발표 후 미국으로 떠나며 축구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대표팀 내분설을 비롯해 남아공전 전술 참사 등 해명해야 될 의혹은 쌓였지만 자취를 감춘 겁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중미 월드컵 참사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홍 전 감독이 귀국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도 홍 감독 선임 의혹 관련 고발 9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히는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내용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든 축구혁신위가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를 필두로 축구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인데 축구협회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혁신위원들은 축구협회장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향하는 박지성. 이영표와 박주호도 잇따라 입장합니다. 한국 축구의 체질 개선을 위한 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성은 축구인으로서 송구하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회의에선 축구협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한시적 자문기구인 혁신위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개혁은 차기 협회장이 이끌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문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요. 하지만 문체부가 있고 또 대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설립을 주도한 최휘영 장관은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넘겼습니다. 피파가 축구협회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 관련 단체장을 맡는 건 징계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파의 정관을 따라야 되는 어떤 국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단체로서 저희가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장해야 된다. 박지성과 이영표를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다음 축구협회장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됐던 핵심 단서, 결박 도구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일 새벽 여고생 살해 당시 장윤기가 몰았던 SUV입니다. 이 차를 타고 피해 여고생을 15분 가까이 미행하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이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결박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인계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5월 하순까지 이 차를 몰고 다녔고 결박 도구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팀장이 팀원들에게 현장 검증 당시 차량 내부를 찍은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병 확보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돼서 수사를 착수한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은 배제하고 경찰청 간부가 이끄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장윤기 담당 수사팀 전원은 물론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들도 모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의 보안 수사로 잡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권은 검찰 보안 수사 완전 폐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이 여권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에 불응해도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동 수사의 미흡이랄까 과오랄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사태가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안 하거나 지방법원의 시민들로 구성된 공소심의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기소권을 행사하면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 단계 구속 기간을 최장 30일에서 21일로 단축하는 조항에 대해선 범죄자의 편의만 봐주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 강남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반팔을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옵니다. 마주오던 차 옆을 지나가는 순간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남성은 차에 부딪힌 뒤 길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서 있던 택시가 치고 지나갑니다. 그제 새벽 4시 41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술을 취해서 비틀비틀해서 거기에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위험하다고 그 아저씨가 안 일어났대. 그러고 나서 택시가 사고가 난 골목길입니다.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섞여 오가는 곳입니다. 처음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사람이 다가와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히더니 넘어졌다고 했고 택시기사는 누워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음주나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지기 직전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행인과 택시기사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간호 조무사가 출근 첫날에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금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쓴 여성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경찰은 여성의 팔을 잡고 경찰차로 데려갑니다. 차 앞에서 잠시 멈춰 망설이는 듯 하던 여성이 잠시 후 뒷좌석에 오릅니다. 지난 2일 20대 간호조무사가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차가 와가지고 어디 간가 했더니 5층 병원에 가더라고. 그러고 나중에 한 명 연행해갖고 간 것 같아. 서울 강남 한복판의 피부과인데요. 여성은 이 피부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이날은 간호조무사로 첫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여성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 남아있던 프로포폴을 다른 주사기로 옮겨 직접 팔에 놓았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 등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투약이 돼야 되는 마취제입니다. 프로포폴을 혼자서 자가 투약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경찰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7월 장마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산 챙겨서 출근한 분들 많을 텐데 비가 썩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번 장마철 유독 변덕이 심하다고 하니 날씨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사람들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11.8m의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낮 한때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나기처럼 내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나무에서 떨어진 건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가 온 거였으니까 바로 이제 펼쳐서 아침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걸 보고 우산 챙겨야겠다 생각해서 챙겼습니다. 낮에 좀 많이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번 장맛비는 예년과 달리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 잡고 있는 찬 공기가 장마 전선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일 화요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 지역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고 전라도는 20에서 80mm, 경상도는 20에서 60mm, 제주는 5mm 미만입니다. 다만 소나기처럼 짧고 굵게 자주 내릴 전망이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초복이 다음 주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양식 찾으실 텐데 가격을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러다 보니 외식 대신 간편식으로 대신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삼계탕 전문점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몸보심하려는 손님들로 자리가 꽉 찼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2만 원 안팎. 부담 없이 먹기엔 값이 꽤 올랐습니다. 체감하기로 너무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지난 5월 기준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 8,154원. 5년 새 2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육개 소매 가격은 20% 올랐지만 찹쌀과 마늘, 대추 같은 부재료와 인건비, 임차료 부담까지 겹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가격 부담에 전문점 대신 마트나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의 삼계탕 간편식 판매량은 지난 5월 기준 1년 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간편식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편의점들도 복날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삼계탕은 버거와 삼각김밥으로 바꿨고 장어와 오리 도시락은 가격 부담을 낮췄습니다. 한 편의점의 여름철 보양식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식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식은 적게 하면서 오히려 밀키트를 더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보심보다 가격표를 먼저 따지는 가성비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옮길 때 원래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얼굴 인식이 도입됐는데 시행 첫날부터 불편과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휴대폰을 들어 정면으로 고정하여 얼굴을 촬영하세요. 조명이나 얼굴 각도가 맞지 않으면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 이동 시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안면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증이 어렵거나 원하지 않으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을 쓰기 어렵고 디지털 인증이 낯선 가입자는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고객님들도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시행하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리니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얼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람 얼굴 수집하는 거는 맞으니까 개인정보 침해도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어서 아마 또 일이 더 번거로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안면 인증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인권 침해 우려는 크다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앱이
자신도 모르게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도 이후 금융당국은 개선을 당부했는데 증권사들이 미적대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앱이 아닌 컴퓨터로 하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증권사 앱을 쓸 줄 몰라 컴퓨터에 깔아둔 매매 프로그램 HTS를 쓰는 70대 노부부. 최근 현금 1억 3천만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매수 주문을 넣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제대로 됐는지가 애매해 한 번 더 주문 버튼을 눌렀는데 초단기 비투인 미수 거래로 1억 3천만 원어치가 더 사진 겁니다. 제가 제대로 산 건가? 또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눌러지더라고요. 외상거래는 거기서 외상거래라고 알려줘야지. 노부부는 이틀 뒤 미수를 갚지 않으면 강제 청산된다는 예고 문자를 받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3천만 원 손실을 입고 미수를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대출을 한번 받으려면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그래 가면 했다 해가지고 이건 비투 조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 취재진이 직접 해당 증권사 HTS를 실행해봤습니다. 계좌엔 지금 32만 원뿐입니다. 현금 거래라면 31만 원짜리 주식이 단 한 주만 사줘야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경고 없이도 2주까지 주문이 들어가집니다. 증권사 앱뿐만 아니라 HTS도 미수 거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감원이 지도 개선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넘겼고 금융당국은 업계 자정이 먼저라고 하다가 TV조선 보도 후 결국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해 미수거래 유도 관행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빠른 주문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시스템 개선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비투는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스럽게도 비투는 올 2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강제 청산되는 계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 우리 증시가 전례 없는 급등장을 연출하면서 비투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비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는 지난 2분기에만 하루 평균 36조 원으로 1분기보다 16% 가까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탁증권 담보융자 하루 평균 약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두 개만 합쳐서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했던 미수거래는 하루 평균 1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최근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라고 불릴 만큼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미수거래는 현금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3거래일 이후인 결제일에 부족한 현금을 갚는 초단기 비투인데요.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강제 처분을 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청산금이 상반기에만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노출돼 있지만 증권사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비투 대출로 2분기에만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고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나치게 비투를 하는 사람한테는 총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행 대출과 달리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빚을 내 투자할 수 있는 지금의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고의적으로 퍼뜨리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행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입을 가린 건데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 등에 대해 언론과 유튜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내일부터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데 허위 여부 판단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법안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며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오히려 야당과 일각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법 시행에 맞춰 헌법 소원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둘러싼 내부 충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기간 미뤄뒀던 징계안 심의에 착수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 징계 대상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까지 거론했는데 반짝 지지율 상승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사에 모인 건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징계 결정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선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안을 살펴봤는데 심의 대상엔 주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선거 이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의원들 역시 징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징계는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화합만 해칠 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그 밖에서 뭐 징계 요청을 한다고 해서 윤리위에서 다 징계한다면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의회 상황을 설명하던 중 해당 행위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까지 언급했는데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세미나에 참석한 한동훈 의원은 반대 세력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윤리위에 접수된 요청서만 6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징계 대상과 수위를 두고 상당 기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새 최고 지도자 아들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건재 한 건재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례식에는 미군 공습으로 숨진 초등학생들의 유족도 참석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이맘 호메이니 예배당 앞 대광장. 온통 붉은 깃발로 펄럭입니다. 붉은 깃발은 시아파에서 순교와 피해 복수를 상징합니다. 반미구호로 가득한 팻말 사이로 미군 공습으로 숨진 미나브 어린이들의 사진도 보입니다. 유족들은 수도 테헤란까지 1,300km를 하루 넘게 이동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خونخواهی رهبر شهیدمون اینجاییم. از دیشب من اومدم با به اصطلاح بچه محلامون همه 하메네이의 장남인 모스타파와 셋째 마수드, 막내 메이삼도 개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관이 웅구되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후계자인 둘째 모즈타바는 장례식 사흘째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육성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까지 불참하면서 생존 여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 승계를 과시해야 할 결정적 순간에 모습을 감추면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조기에 확립하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신음하는 유럽은 산불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거듭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남미에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과 전신주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강풍을 탄 화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 외곽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택가까지 번지면서 세계 마을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Δυστυχώς βράδιασε και οι εναέριες δυνάμεις δεν μπόρεσαν να ανταπεξέλθουν όσο έπρεπε. Αλλιώς πιστεύω δεν θα εξαπλώταν τόσο πολύ φωτιά.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 페르피냥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도 하루 만에 여의도 5배가 넘는 산림을 태우며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길이 투르드 프랑스 결승선과 불과 6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자 대회 조직위원회는 관람객의 경기 코스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Dévorer une partie des Pyrénées-Orientales, nous avons décidé que la caravane publicitaire ne serait pas sur la partie française de la 3e étape du Tour, à savoir sur les 40 derniers kilomètres. 직선거리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스페인 칼롱해에서도 일요일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8배 이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등 유럽 곳곳이 폭염수 잇따르는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 정반대인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 우루과이에는 기록적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얼음이 얼었고 해안 백사장이 눈밭으로 변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를 기념해 대표적인 조선 왕실 유산이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사고 4곳에 보관돼 있던 조선 왕조실록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대 사관이 붉은 먹선으로 고쳐 쓴 흔적들. 조선 왕조실록은 당대의 정치 갈등과 승자의 역사 왜곡 시도가 그대로 담긴 독보적인 기록 유산입니다. 오늘 19일부터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조선의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마련됩니다. 부산으로 48차 세계유산회가 결정이 된 다음에 곧바로 특별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들을 지정을 했고 가장 주목받는 건 사상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 국보 조선 왕조실록 4대 사고본입니다. 임진왜란 후 전란과 화재에 대비해 정족산과 오대산, 적상산, 태백산 등의 분산 보관됐던 사고본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한 영조와 철종의 어지는 한국전쟁 당시 화재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가 72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와 어책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과 함께 백자 항아리, 동걸도 등 국보 18건과 보물 22건을 포함한 왕실 유물 198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기록 정신과 왕실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부산 박물관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가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로마는 기원전 494년부터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 제도를 두었습니다. Tribunes, are you agreed we can open the law courts? Veto.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가난한 평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기 위한 농지법을 추진했습니다. 원로원 귀족들이 반발하자 모든 공무를 멈춰 세우는 극단적인 거부권으로 맞섰습니다.
가까스로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불만을 품은 원로원 귀족들이 로마 한복판에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 공화정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는데 초거대 여당이 마음껏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가져가고 야당목 상임위도 일방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이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든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 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과거를 다 잊은 듯합니다. 소수 야당 시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야당의 최후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전 테러 방지법 한 건을 장장 9일 동안 40명 가까운 의원이 등단해 막았습니다. 저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조용히 하는 법 이런 거 만듭시다. 그런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가 될까요? 그때는 민주주의의 방패였던 필리버스터가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는 태업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국회 들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필리버스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토론을 끝낼 수 있고 민주당은 그 의석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정도도 못 참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거죠. 국회가 거수기, 입법 공장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만 앞세우는 정치가 시원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면 지금은 약해 보이는 민심의 미풍이 언제 심판의 폭풍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대화와 타협, 토론,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습니다. 7월 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그것도 못 참나였습니다. 당분간 장맛비와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이상,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포항의 낮 기온 35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4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